속보입니다. 러시아가 쥐고 있던 핵연료 수도꼭지를 이제 미국이 한국 카드로 갈아 끼우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에너지안보 전략가 에단 카터 박사는 긴급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신 한국을 서방 핵연료 본사로 세우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핵질서의 지도를 다시 그리려는 설계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카터 박사의 시선을 따라 세 가지 질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서방은 아직도 러시아산 핵연료를 쉽게 끊지 못하는가? 둘째, 트럼프의 우라늄 5대5 동업 제안 속에 어떤 핵강국 코리아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는가? 셋째, 이 그림이 현실이 되면 한국의 위상과 동북아 핵질서는 어디까지 달라지게 되는가? 사건의 발단은 2025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한마디가 세상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라늄을 직접 생산하면 어떻겠느냐? 남는 건 팔아도 되고 5대5로 동업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발언을 즉흥적인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안보 전문가들은 달리 봤습니다. 저는 에단 카터, 미국 워싱턴에서 20년 넘게 에너지 안보와 핵 전략을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트럼프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러시아 이후의 세계 핵연료 질서를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한국이 서방 핵연료 본사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경제는 어떻게 바뀌고 동북아 파워 밸런스는 어떻게 재편되며 북한, 중국,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에단 카터 박사는 경고합니다. 이 길의 끝에는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성장 엔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동북아 핵 도미노의 방아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빌 게이츠까지 줄 서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실현될 핵강국 코리아 시나리오를 펼쳐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서방은 러시아산 핵연료를 끊지 못하는 걸까요? 매일 밤 우리는 스위치 하나로 불을 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연결된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 세계 농축 우라늄의 44%, 핵연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가 쥐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중국까지 러시아의 핵연료에 의존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핵연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은 간과했죠. 2022년 2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끊기 시작했지만 핵연료만은 예외로 뒀습니다. 왜일까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 93기 중 상당수가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으로 돌아갑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프랑스, 독일, 체코, 핀란드. 이들 모두 러시아 핵연료 없이는 원전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2023년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전 세계 우라늄 농축 시장에서 러시아 로사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특히 고농축 우라늄 HALEU 같은 차세대 연료는 러시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사고 미국 셰일가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연료는 다릅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고 변환하고 농축하고 연료봉으로 만드는 전 과정이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새로운 농축시설을 짓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환경 규제를 통과하고 주민 동의를 얻고 기술을 검증하고 상업 생산까지 가려면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2024년부터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2028년까지는 필요시 수입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때까지도 대안이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핵연료를 파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전략을 짭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핵연료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핵무기를 해체하면서 나온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핵연료로 전환해 미국에 팔았습니다. 이른바 메가톤에서 메가와트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값싼 핵연료를 얻었고 러시아는 미국 시장에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20년간 미국 원전의 10%가 러시아산 연료로 돌아갔습니다. 의존도를 키운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핵심은 같습니다. 한국을 서방 해결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고 한국은 새로운 먹거리를 얻습니다. 윈윈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해결료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한국을 서방 진영의 해결료 허브로 키우려는 겁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원전을 짓는 모든 나라에 한국산 해결료가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서방 에너지 안보의 핵심축이 됩니다. 반도체가 그랬던 것처럼요. 반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절대 버릴 수 없는 파트너로 만들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애플의 아이폰이 못 나옵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가 못 돌아갑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해결료도 똑같은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서방의 원전이 못 돌아가는 구조. 한국 없이는 SMR 혁명이 불가능한 구조. 그리고 이 제안 뒤에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빌 게이츠의 실패를 봐야 합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억만장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10년 넘게 공들여 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소형 원전 SMR입니다. 2006년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차세대 원전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자들을 모았습니다. MIT, 스탠퍼드, 버클리에서 박사들을 스카웃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서 기술을 검증했습니다. 2021년 드디어 실증 원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와이오밍주 캐머러.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는 자리에 새로운 SMR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028년 가동 목표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지도 확보했고 허가도 받았고 건설사도 선정했습니다. 와이오밍 주지사는 환영 성명을 냈고 지역 주민들도 일자리를 기대하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한루라는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연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에게 없는 건 돈도 아니고 두뇌도 아닙니다. 없는 건 딱 하나, 러시아 밖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고급 해결료입니다. 한루가 뭘까요? 하이에세이로 일리칫 우라늄. 농축도 5%에서 20% 사이의 우라늄입니다. 기존 원전은 3에서 5% 농축 우라늄을 쓰는데 SMR은 더 높은 농축도가 필요합니다. 왜 더 높은 농축도가 필요할까요? SMR은 작기 때문입니다. 같은 출력을 내려면 더 효율적인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루를 씁니다. 여기서 핵물리학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라늄 235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천연 우라늄에는 0.7%만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99.3%는 우라늄 238로 핵분열을 거의 안 합니다. 원전을 돌리려면 우라늄 235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이게 농축입니다. 3에서 5%로 농축하면 일반 원전 연료가 됩니다. 20%까지 농축하면 한루가 됩니다. 90% 이상 농축하면 핵무기급 우라늄이 됩니다. SMR은 왜 한루가 필요할까요? 크기가 작으니까 연료를 자주 교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장전하면 20년, 30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농축도가 높아야 합니다. 문제는 한루를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뿐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센츄러스 에너지가 오하이오에 시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실험실 수준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고작 몇 톤. 상업용 원전을 돌리려면 수십 톤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SMR을 30년 가동하려면 HALEU가 최소 10톤 필요합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원전은 345메가와트급이니까 아마 20톤 정도 필요할 겁니다. 미국의 전체 생산 능력으로는 한 기의 원전도 제대로 못 채웁니다. 프랑스도 기술은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강국이고 아레바지금은 오라노라는 세계적인 해결료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짓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프랑스는 지금 자국 원전 유지하기도 벅찹니다. 플라망빌 EPR 원전은 건설비가 200억 유로로 폭등했습니다. 예산 4배 초과입니다.
한로 시설까지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 중국도 개발 중입니다. 중국은 자체 SMR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한로 생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산 체제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은 서방의 파트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산 핵연료를 쓸 리 없습니다. 결국 러시아만 남습니다. 로사톰은 이미 한로 양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전 세계에 공급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로사톰은 2000년대부터 한로 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SMR이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한로가 병목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핵연료 수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SMR 프로젝트는 연료가 없어서 멈춰섰습니다. 빌 게이츠는 2024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기술은 완성됐는데 연료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배터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빌 게이츠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SMR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챗GPT 하나를 훈련시키는데 몇십 메가와트가 듭니다. GPT사를 훈련시킬 때 사용한 전력은 서울시 하루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클로드,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 섬 원전 재가동 계약을 맺었습니다. 20년 전 사고로 멈춰있던 원전을 AI 때문에 다시 켭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라는 SMR 개발사에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버지니아 데이터 센터 단지에 SMR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구글의 카이로스 파워는 2027년 가동 목표였는데 203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유는 한로 공급이 불확실해서입니다. 아마존의 엑스에너지는 더 솔직합니다. 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프로젝트는 그림의 떡입니다. SMR은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안전하고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 근처에도 지을 수 있고 송전 손실도 적습니다. 대형 원전은 1000메가와트 이상이고 짓는데 10년 걸립니다. SMR은 50에서 300메가와트고 35년이면 완성됩니다.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어서 현장에 조립만 하면 됩니다. 안전성도 훨씬 높습니다. 작으니까 냉각도 쉽고 사고가 나도 피해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후쿠시마 같은 대형 사고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SMR로 가려고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50년까지 SMR이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차지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시장 규모는 2050년까지 6천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800조 원입니다. 반도체 시장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혁신이 멈춰섰습니다. 연료가 없어서입니다. 바로 그 공백이 한국에게는 제2의 반도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 HALEU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면 전 세계 SMR 시장의 핵심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못 구한 연료를 한국이 공급하는 겁니다. 구글이 짓는 SMR에 한국산 연료가 들어갑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SMR에도 한국산 연료가 들어갑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에 지어지는 모든 SMR에 한국산 연료가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본 그림입니다. 한국을 단순한 원전 수출국이 아니라 전 세계 SMR 시대를 여는 핵연료 공급 본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시태그 CH4 핵연료 코리아 한국 위상의 도약. 지금까지 한국은 원전이라는 프린터만 팔던 나라였습니다. UAE에 원전 사기를 수출했을 때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200억 달러짜리 계약, 한국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한국 원전이 선택됐을 때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체코 계약은 24조 원, 폴란드는 2배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영국, 사우디, 필리핀에서도 한국 원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프린터를 판다고 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프린터는 한 번 팔면 끝입니다. 진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잉크에서 나옵니다. HP를 보십시오. HP가 프린터로 버는 돈보다 잉크 카트리지로 버는 돈이 3배 많습니다.
프린터는 본전에 팔거나 심지어 손해보고 팔기도 합니다. 이유는 잉크로 평생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으로 버는 돈보다 앱스토어 수수료, 아이클라우드, 애플뮤직 같은 서비스로 버는 돈이 더 많습니다. 하드웨어는 입구고 서비스가 진짜 사업입니다. 질레트도 똑같습니다. 면도기는 싸게 팔고 면도날로 계속 돈을 멉니다. 한번 질레트를 쓰기 시작하면 평생 질레트 면도날을 사게 됩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을 한번 지으면 60년 이상 가동됩니다. 그 60년 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게 바로 해결료입니다. UAE 원전 사기는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해결료를 소비할까요? 대략 계산해보면 건설비보다 연료비가 더 많이 듭니다. APR 1400원전 1기는 연간 약 100톤의 해결료가 필요합니다. 사기면 400톤입니다. 60년이면 24,000톤입니다. 해결료 1톤 가격은 약 200만 달러입니다. 24,000톤이면 480억 달러입니다. 건설비 200억 달러의 2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은 이 연료를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원전은 지어줬지만 연료는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UAE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원전은 한국이 지어줬지만 연료는 프랑스 오라노에서 삽니다. 60년간 480억 달러를 프랑스에 줍니다. 트럼프의 제안이 현실이 되면 한국은 잉크까지 파는 나라가 됩니다. 그 잉크가 바로 러시아가 쥐고 있던 해결료 패권의 핵심 상품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짓고 60년 동안 그 원전에 들어갈 연료를 계속 공급합니다.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UAE 원전 사기에 60년간 연료를 공급하면 480억 달러입니다. 책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한국은 여전히 비핵국입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한국은 IAEA에 이렇게 보고할 겁니다. 우리는 상업용 해결료만 생산합니다. 20% 농축까지만 합니다. 핵무기를 만들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 사찰하십시오. 실제로도 그럴 겁니다.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쏟아집니다.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핵국이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핵무기 없는 핵강국 시나리오라고 부릅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아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핵잠 재력만으로도 엄청난 전략적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공식적으로 비핵국이지만 전 세계가 압니다. 일본은 원한다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일본은 플루토늄을 47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일본은 평화적 목적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합니다.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IAEA 사찰을 받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압니다.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그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로켓 기술도 있습니다. H-IIA, H-IIB, H3 로켓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사실상 ICBM 기술과 같습니다. 탄두만 바꾸면 핵미사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핵무기 없이도 핵보유국처럼 대접받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중국은 일본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이 핵무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똑같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본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순히 잠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해결료 산업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고 재처리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농축 기술이 있으면 농축도를 20%가 아니라 9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무기급 우라늄입니다. 물론 20%에서 90%로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더 많이 돌려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재처리 기술이 있으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은 플루토늄을 순수 형태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을 조금만 변형하면 가능합니다. 로켓 기술도 있습니다. 누리호가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5톤짜리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ICBM에 필요한 기술과 거의 같습니다. 재진입 기술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것도 한국이 이미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NPT를 탈퇴하지도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것과 만든다는 건 다릅니다. 만들 수 있다는 능력만으로도 한국의 전략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북한, 중국, 일본의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북한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핵을 정당화하려 들 것입니다. 남한도 핵 능력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 우리 핵무장은 정당한 자위권이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렇게 쓸 겁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미제의 사주를 받아 핵무장 야망을 드러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곧 핵무기 개발을 의미한다.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정당한 자위 조치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명분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도 쉬워집니다. 한국도 하는데 왜 우리만 제재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은 긴장할 겁니다. 한국이 진짜로 핵무장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현재 6,070발 정도로 추정됩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하면 1년 안에 100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력, 기술력에서 압도적이니까요. 그래서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핵실험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남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요.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중국은 매우 긴장할 겁니다. 한국이 사실상의 핵잠 재력 강국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마이너스 일본 마이너스 한국으로 이어지는 핵우산 체제가 훨씬 더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플루토늄 47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까지 핵잠 재력을 갖추면 중국은 동쪽에서 삼면포위를 느낄 겁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겁니다.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때를 기억하십시오. 중국은 한국 관광을 금지하고 한류를 차단하고 롯데를 압박했습니다. 핵연료 문제는 사드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을 더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카드를 쓰는 겁니다. 한국의 핵 야망이 북한을 자극한다면서 북한 편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본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본 역시 재처리 능력을 더 강화하고 자체 핵 옵션을 점검할 겁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공개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기시됐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 때문에 일본은 핵 알레르기가 심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 재력을 갖추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당하기 직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도 NATO식 핵공유를 검토해야 한다. 당시는 논란이 되고 말았지만 한국이 핵잠 재력을 갖추면 일본 보수 정치인들이 다시 꺼낼 겁니다. 일본이 움직이면 대만도 움직일 겁니다. 대만 역시 핵무기 개발 옵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해서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기반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핵잠 재력을 갖추면 대만도 따라할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는 어떻게 될까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안정된 억제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 모두 핵잠 재력을 갖추고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중국은 핵강대국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냉전시대 미소간 상호확증 파괴 MAD를 기억하십니까? 미국과 소련 모두 상대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아무도 먼저 치지 못했습니다. 동북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먼저 치지 못하는 균형. 무섭지만 안정적인 평화. 최악의 시나리오는 핵 도미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농축 능력을 갖추면 북한이 핵무기를 더 만들고 일본이 핵무장을 검토하고 대만도 따라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움직입니다. 베트남도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이 핵잠 재력을 갖추면 베트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사우디는, 터키는 전 세계 핵 확산 금지 체제가 무너집니다. NPT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핵무장 국가가 20개, 30개로 늘어납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핵전쟁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세상입니다. 동북아는 안정된 억제의 시대로 갈 수도, 핵 도미노의 문턱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능력을 갖춘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도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동북아 전체의 군사외교 구도를 흔드는 지각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나리오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트럼프의 5대5 제안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첫째, 경제적 기회입니다. 반도체에 이어 에너지, 수소, 우주를 잇는 두 번째 성장 엔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서방 핵연료 본사가 되면 한국은 21세기 에너지 패권 게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됩니다. UAE,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60년간 연료를 공급합니다. 누적 매출만 수조 달러입니다. 빌 게이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SMR 시장에 한국산 HALEU를 공급합니다. 2050년까지 시장 규모 800조 원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연간 수십조 원입니다. 일자리는 30만 개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됩니다. GDP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GDP의 12%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한국 GDP가 2,000조 원이니까 연간 2,040조 원의 추가 성장입니다. 반도체가 한국 GDP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핵연료 산업이 본격화되면 510%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략적 지위입니다. 핵무기 없는 핵강국으로서 동북아에서 전례 없는 협상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은 한국을 함부로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운운하면 한국도 할 말이 생깁니다. 우리도 핵 능력이 있다. 선 넘지 마라.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서방 에너지 체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유럽이 한국 편을 듭니다. 한국 건드리지 마라, 우리 원전이 멈춘다고 할 겁니다. 일본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핵잠 재력에서 일본과 대등하거나 앞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문제로 일본이 오만하게 나오면 한국도 할 말이 생깁니다. 우리도 너희만큼 강하다고요. 미국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한국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없으면 당신네 에너지 안보 무너진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도 따라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동북아 전체를 핵질서 재편의 실험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더 키울 명분을 주고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일본의 핵 야망을 깨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능력을 갖추면 일본이 따라합니다. 일본이 움직이면 대만이 따라합니다. 대만이 움직이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고려합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핵잠 재력 경쟁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엔진을 얻는 대신 동북아의 평화를 깨트린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한국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2025년 한국의 선택이 동북아 핵 도미노를 촉발했다. 이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서방 핵연료 본사가 되느냐 아니면 핵 도미노의 방아쇠로 기억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은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결국 한국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원하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엔진을 가진 에너지 강국입니까? 아니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책임 있는 중견국입니까?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 본사가 되면서도 동북아 평화를 지키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핵연료를 만들지만 핵무기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NPT의 모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IAEA의 가장 투명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경제 강국이면서도 평화를 지키는 나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첫째, 국제사회와의 투명한 소통입니다.
IAEA, NPT, UN. 모든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우리는 평화적 목적만 추구한다는 걸 끊임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 일본과의 전략적 대화입니다.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북한과의 대화 채널 유지입니다. 북한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핵무장할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합니다. 넷째, 국내 합의입니다. 핵연료 산업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안전성, 투명성, 경제성을 국민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5대5 제안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반도체로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처럼 핵연료로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그 과정에서 동북아를 핵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워싱턴에서, 베이징에서, 도쿄에서, 평양에서 모두가 한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까? 시진핑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 능력을 가지면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다. 기시다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가야 하나? 김정은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남한이 진짜로 핵무장하면 우리가 위험해진다. 한국의 선택이 21세기 동북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본 핵강국 코리아 시나리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2025년 2월 트럼프의 한마디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멈춰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한국의 몫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